2회 세무회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세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조세를 부가 징수하는 목적은 국토방위 등과 같이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조세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도 맞습니다. 국가가 거둬들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지방세라는 말 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해준다. 3번이 틀렸습니다. 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대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혜택, 도로나 항만, 방위, 국토 방위 이런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도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1번에 3번. 조세를 부가 징수하는 주체인 국가라도 특별히 법의 규정이 근거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부가 징수할 수는 없겠죠. 2번.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조세를 우리가 신고납부제도, 즉 신고납세 조세라는 말을 쓰는데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모두 신고에 의해서, 자진 신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법인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납세지란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부가 징수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틀렸죠.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내국법인이고요.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3번.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외국법인의 일정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작성을 할 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옳게 기재한 것을 물었습니다. 가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고요. 나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죠. 단기매매 증권평가인 옆에 써보세요. 입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이에요.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의 금액은 500만 원이니까 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답은 3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간주 임대료는 입금산입, 법인세는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5번. 법인세법상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처분은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해줘야 되고요. 상여는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세입니다. 하지만 기타 사회예출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죠. 5번의 답은 4번. 6번. 2월 결승금이 없는 법인이 5천만 원의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차변의 차입금, 대변의 채무 면제익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는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만약에 2월 결손금에 충당되었다라고 나오면 입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이 된 거 2번을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2월 결손금이 없으니까 세무조정은 없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 기입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유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퇴직급의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이 유보입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도 역시 마찬가지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는 거고요. 간주 임대료는 입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당하는 겁니다.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것은 기업과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1번. 8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입니다. 단기가 용역 제공 완료일이고요.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상품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상품의 인도일이 맞죠. 계약 등에 의해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을 때는 계약에 의한 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의 판매 손익 시기는 상품 제품 이외에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9번. 법인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다음과 같을 때 회사에 필요한 세무 조정을 물었습니다.
종업원 관련돼서는 세무 조정이 없고요. 임원 관련돼서 5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8천만 원 지급했으니까 3천만 원만큼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해 준 걸 찾아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2번. 10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은행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수이자는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분된 거 4번이 답이 되겠죠.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자 비용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송금불산입 때는 이자 비용에는 앞에 글자만 따서 채비 건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전혀 의미가 틀리죠.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고정자산을 400만 원에 취득해서 4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130만 원이니까는 송금불산입. 여러분 400만 원 나누기 4년이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연도에 130만 원을 냈으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만 원 유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90만 원씩밖에 안 했으니까 10만 원씩 부족하게 했죠.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만 원 유보가 되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90만 원씩밖에 안 했어요. 10만 원 부족하게 했으니까는 송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전기 감가상각비 금액은 10만 원씩 부족하게 했죠. 1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송금불산이 30만 원 된 것이 송금산이 10만 원, 송금산이 10만 원, 송금산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없어지죠. 자, 송금산이 1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분된 거 2번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에요. 13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죠.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채권 잔액 곱하기 1%입니다. 1% 또는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죠.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입니다. 큰 비율. 자, 채권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억 나와 있고요. 곱하기 대손 실적률이 0.5%니까 그냥 1%로 계산을 해주시면 1,000만 원이 한도액이 되죠. 1,000만 원이 한도액인데 대손 충당금은 항상 기말 잔액과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기말 잔액이 1,8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한도 초과는 얼마가 되느냐면 800만 원이 되는 거죠. 한도 초과는 800만 원입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00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2번. 14번 문제를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공식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액은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이에요. 1번은 총급여 곱하기 5%. 2번은 퇴직금 추계액입니다. 2번은 퇴직금 추계액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마이너스 기초충당금 마이너스 충당금 부인액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액입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총급여가 8억 원 나와 있죠. 8억 곱하기 5%는 4천만 원입니다. 8억 곱하기 5%는 4천만 원.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이 4억 원 나와 있죠. 4억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은 없어요. 그러면 0입니다. 쉽게 자 4억 곱하기 0% 플러스 0은 0이 됐죠. 마이너스 기초충당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초충당금은 1억 3천, 1억 3천만 원 나와 있고요. 충당금 부인액은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9천만 원 나와 있어요. 9천만 원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액은 3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3천만 원. 그러면은 1억 3천에서 9천만 원 빼면 4천, 4천에서 3천만 원 빼주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0에서 1천만 원을 빼주면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천만 원은 0으로 읽어줘야 돼. 0. 둘 중에 작은 게 한도액이니까 0이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0이 한도액이에요. 0이 한도액인데 전입액이 1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입액이 1억 원 나와 있으니까는 1억 원 전체가 한도 초과된 거죠.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억 원 유보로 소득 처분된 거 찾아주시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을 때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 곱하기 0%는 어차피 볼 필요가 없잖아요.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0이 한도액입니다. 그냥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0이 한도액이다. 계산할 필요 없이 퇴직금 전환금이 있을 때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니까 어차피 0이란 말이죠. 0이 한도액이라 퇴직급여 전입액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전입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 전체가 한도 초과가 되는 겁니다. 15번. 기부금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 초과는 모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틀렸죠. 굳이 소득 처분을 하라고 하면 기타 사회이출이죠. 돈이 나간 거니까. 두 번째, 업무랑 관계없이 대표이사 동창회에 기부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송금불산입당하는 겁니다. 비지정기부금이에요. 국방원금이나 수재위원금은 법정기부금에 속하는 겁니다. 1, 2, 3번 모두 틀렸고요. 4번이 맞았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 16번. 접대비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때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접대비, 송금불산입 순서를 써보겠습니다. 송금, 불산입, 접대비, 부인액이죠. 접대비, 부인액, 상여 처분 당하고요. 접대비 부인액의 의미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라든지 아니면 징빙이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송금불산입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1만 원 초과 카드미 사용이에요. 기타 사회출입니다. 세 번째는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입니다. 세 번째는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역시 마찬가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접대비는 토탈 8천만 원 나와 있고요. 1만 원 초과 접대비 중에서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1만 원 초과 카드 미상이 1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법정 징빙을 갖췄다라고 그랬으니까 접대비 부인액은 0이 되는 거죠. 매출액은 400억 원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만 원이 됩니다. 추가 한도는 매출액 갖고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매출액이 400억 원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100억 초과분이 300억에 0.1%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하면 2천만 원 플러스 100억 초과분의 0.1%니까 300억 곱하기 0.1% 하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접대비 한도액이 토탈 6,200만 원인데 접대비 한도액이 6,200만 원인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8천만 원이 아니죠. 여기서 이미 1,000만 원 송금불산입 당했으니까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 그러면 한도 초과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800만 원이 계산이 돼서 접대비 한도 초과는 800만 원입니다. 물음이 송금불산입되는 접대비를 물었으니까 토탈 1,8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법인세법에서 법인세 감면과 관련 없이 일정 한도 이상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최저한세 제도라는 말을 써요.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된다.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7번의 답은 1번.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17번의 답은 1번. 18번.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부터 시작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 마이너스 소득 공제를 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내주시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내주시면은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억 5천. 비과세 소득이 1천만 원 나와 있고요. 소득공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은 5년간만 2월 공제가 돼요. 5년간만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2009, 10, 11, 12, 13 13년도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 거죠.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지금이 11기니까는 5기 것까지만 계산을 해서 1,700만 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700. 그러면 2,700 빼주면은 1억 2,3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2억 이하가 10%라고 나와 있으니까 1,23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죠. 1,230만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산출세액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산출세액 1,800만 원 곱하기 산출세액 1,800만 원 곱하기 과세 표준이 1억 원 나와 있어요. 과세 표준은 1억. 과세 표준에 포함된 국외 원천 소득이 2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360만 원이에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최저한세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60만 원. 1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2번. 20번. 법인세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어요.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되지 않은 자산 수중이익은 입금 항목이다. 맞죠?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되면 입금 불산입. 그런데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되지 않으면 입금 항목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결산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해산 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내국 영리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기업과 디귿. 답은 3번이네요.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20번의 답은 3번. 리을은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사회 유출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해 줍니다. 상여. 답은 기업과 디귿 3번이 답이에요.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에 의해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이건 법인에 관련된 거지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틀렸죠? 소득세는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소득세는 단일 비례세율로 구조되어 있다. 10% 단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고요.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맞았겠네요. 소득세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를 납세주로 한다.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1번의 답은 4번. 22번.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23번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은 이렇게 물었어요. 23번의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과세예요.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영업적으로 자금을 대여했으면 사업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거니까 이자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 미만의 저축성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에 포함된다. 3번이 맞습니다. 23번의 답은 3번. 사업 소득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4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되는 항목을 고려해서 주민세분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 소득의 금액과 3일 은행이 이자 소득으로부터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물었습니다.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 이자고요. 100만 원에 14%가 세금이죠. 그런데 종합소득에 가산이 되려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므로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24번의 답은 1번.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는 없었습니다.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부동산 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김삼일 씨는 7월 1일에 건물을 완성을 했죠. 김삼일 씨는 7월 1일에 건물을 완성을 하고 이 건물을 10월 1일에 2년간 임대료를 임대하고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곱하기 3개월 나누기 그쵸? 24개월을 내주시면 되죠. 4,8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24를 내주시면은 얼마 나옵니까? 6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25번의 답은 2번.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26번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여기에서 총급여는 과세 대상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급여가 3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3천만 원 플러스 연간 상여금이 1,250만 원 나와 있죠. 플러스 일숙직료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는 4,250이 총급여가 됩니다. 4,250이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는 밑에 공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500을 빼주시면 2,750만 원 나오고 여기에 15%라고 했으니까 4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412만 5천 원. 자, 750만 원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750만 원 더해주시면은 1,162만 5천 원입니다. 물음이 근로소득 공제를 물었으니까 1,162만 5천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1번. 시험 문제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물을 때도 있고요. 빼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근로소득 금액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건물의 무상 이전.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경우죠. 무상으로 이전한 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7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의 답은 1번. 그래서 1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나머지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다든지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다든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것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28번 기본공제 대상자를 물었어요. 장애는 없고요. 배우자만 연간 99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상관없죠. 본인, 배우자, 부친 60세 이상입니다. 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20살이 넘었으니까 아들까지 4명입니다. 답은 3번. 2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자, 당해년도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의 과세 표준을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로또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답은 1번이네요.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근데 2번은 음식점이니까 사업소득이죠. 3번도 부동산 임대소득, 4번도 사업소득, 2, 3, 4번은 모두 사업소득이니까 5월 달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30번. 격리팀에 소속한 신입사원 다엘은 격리부장 한고문으로 근로자 급여에 관한 연말정산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을 물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계해서 기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세액 납부를 2월 28일까지 할 예정이다. 틀렸죠. 연말정산을 2월달까지 하는 거고요. 세액 납부는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죠. 30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0번에 틀린 것은 2번.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연말정산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였다. 다 맞는데 2번이 틀렸어요. 31번. 부가가치세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10% 맞죠? 물세도 맞고요. 일반 소비세도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직접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겁니다. 31번은 4번이 틀렸어요. 32번.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었어요. 담보로 제공한 경우 1번이네요.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담보 제공, 하치장 반출, 조세 물납,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들어본 것 같죠? 이런 것들 사업의 포괄적 양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든지 유상으로 건물을 임대했다든지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33번. 4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부가세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매출 내누리하고 매출 할인을 차감하게끔 돼 있는데 차감 전에 금액이 3억 5천이니까 차감해주면 3천만 원, 1,500만 원, 차감해주면 3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연체이자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연체이자는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3억 500. 2번이 답이에요.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3번의 답은 2번. 34번.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임대 기간을 보세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두 달이죠. 월 임대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곱하기 두 달 하면 800만 원이고요. 지난 강의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죠. 임대료는 두 달치만 400만 원 곱하기 2개월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관리비는 없죠. 간주 임대료는 1억 곱하기 4.5% 곱하기 365분에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임대 기간이니까 61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곱하기 0.045 곱하기 61 나누기 365를 해주시면은 75만 2천 054원이 나옵니다. 75만 2천 054원이 나와서 두 개 더해줬더니 875만 2천 054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35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선적할 때가 공급 시기 맞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 맞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물건 팔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수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을 때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 시기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시점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에 틀린 것은 4번. 인도 시점이에요. 36번. A에 기록될 걸 물었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기록되는 거. 네, 신용카드 부가세 포함해서 2,200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2천만 원 나오고요. 현금 영수증은 나누기 1.1을 하면 500만 원 나오니까 2,50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죠. 36번의 답은 4번입니다. 36번의 답은 4번. 37번.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환급되지만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액이 0이라도 신고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면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면세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자,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할 수 없다. 4번이 틀렸습니다. 37번의 답은 4번. 면세 포기할 수 있죠. 외화 획득을 하는 자는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38번. 확정 때만 제출하는 서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예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예정 때는 제출할 수가 없고요. 확정 때만 제출을 해줍니다. 2번이 답이네요. 부가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매입이 누락됐을 때는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 봤더니 매입체배 세금 계산서를 확정 때 제출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산세 없습니다. 매입은 과다공제 받았을 때만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2번이 답이고요. 40번. 제품을 77,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7만원, 부가세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0원이죠. 아무리 읽어봐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팔았을 때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이런 문장이 없으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나누기 1.1을 해야지만 공급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나누기 1.1 그러면 7만 원이 공급가액이 돼서 부가세는 7,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2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